당신이 여기까지 온 건 우연일까요? 당신의 의지일까요? 안녕하십니까? 어쩌다 철학의 불나방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오입니다. 네오님, 네. 오늘 또 오랜만에 음. 네오님이 생각하시는 철학적 의미가 숨어있는 영화 베스트 3를 가지고 오셨다고요? 맞습니다. SF 장르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세 편을 한번 제가 꼽아봤고요. 어떤 또 철학적인 물음이 숨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베스트 3 영화는 무엇인가요? 바로 토탈 리콜입니다. 네, 리메이크 버전이에요. 두 개죠? 최근 거요? 예. 1990년에 아놀드 슈왈츠제네거가 주연으로 처음 개봉을 했었고요. 네. 2012년에 리메이크 버전이 개봉을 했었는데 SF 소설계 레전드죠. 필립 K. 딕. 네. 필립 딕의 단편 소설을 영화로 만든 걸로 유명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영화를 보면서 나는 누구인가? 네. 라고 하는 이 물음, 철학의 오랜 물음과 네. 관련시켜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네. 불나방님은 도대체 누굽니까?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어요? 지금 이 순간에 저는 여기 점을 딱 찍고 예. 불나방임을 열심히 이 공간을 점유하고 있는 어떤 육신이죠. 자, 저를 만나면서 점점 뭔가 대답이 심오해지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이 영화에서 어떤 재미의 포인트, 네. 흥미 포인트는 뭐냐면은 이 주인공이 그 그러니까 리콜사에 들어와서 네. 새로운 기억이 심어져서 이런 일이 발생한 건지 아니면 실제 내가 이런 상황에 처해 있었던 건지 헷갈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자아 정체성에 어떻게 보면 큰 위기, 혼란을 겪는 거거든요. 나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나의 기억들과 동일한 것이 아니겠느냐. 이제 이 입장을 누가 지지하느냐? 바로 철학자 존 로크입니다. 네. 그것은 네오가 혹은 네. 불나방이 각자가 갖고 있는 자신의 기억을 네. 동일하게 지속적으로 갖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보는 입장인 것이죠. 그럼 네. 만약에 토탈 리콜에서처럼 누군가가 가짜 기억을 심어주면 어떻게 돼요? 존 로크 같은 경우에 어떻게 대답하느냐? 네.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기억이 나의 엄지손가락으로 다 완전히 이동한다. 네. 그러면 이제부터 나는 내 엄지손가락이다. 그러니까 나의 기억이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 가지고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오바마 대통령의 기억이 네. 나한테 완전히 이식이 된다. 네. 그리고 오바마 대통령은 기억을 잃어버린다. 네. 그러면 나는 오바마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존 로크의 생각에 따르면. 그러면 제가 기억을 다 잊어버리면 제가 아니란 말씀이세요? 이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나의 정체성의 기준은 나의 기억들이고 네. 그 기억들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되는 거예요. 이 물음이 바로 철학에서 시간이 지나도 내가 나와 동일하다면 그 기준은 어디 있는가라고 하는 물음이고요. 이 물음의 대표적인 대답이 바로 존 로크의 기억 동일성, 기억 지속성이라고 하는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토탈 리콜이라고 하는 영화가 바로 이 존 로크의 내용이 연관되어 있다. 네, 조금은 연관이 있는 것 같은데요. 네, 물론 이제 이 입장 말고 다른 여러 가지 입장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우리 어쩌다 철학의 존 로크 편을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바로 이 문제를 다룹니다. 제가 뽑은 두 번째 SF 영화는요. 네. 마이너리티 리포트입니다. 재밌죠. 네, 너무 2002년도 재밌죠. 예. 개봉을 한 영화죠. 그러니까 이 영화 역시도 필립 딕의 작품이 원작이네요. 역시 예. 레전드답네요. 예. 음. 저 여기서 왠지 네오님이 예. 왜 이 영화를 뽑으셨는지 알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왜요? 혹시 네오님이 얘기하려는 철학 문제가 음. 한 개인의 행동을 예측할 수 있다 없다 이 얘기 말씀하시려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오, 정말요? 사실 이 물음보다 더 근본적인 물음이 있습니다. 뭐죠? 그게 뭐냐면 예. 한 개인의 행위가 미리 결정된 것인가? 이게 더 근본적인 물음이에요. 왜냐하면 결정이 되어 있어야만 예측을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우발적으로 뭐 사건이 뭐 일어나는 것이라고 한다면 예측을 할 수가 없어요. 네. 확률적으로 어떻게 맞추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보다 더 근본적인 물음이 한 개인의 행위가 결정된 것이냐, 미리 그렇게 하도록 결정된 것이냐, 아니냐, 이 물음이죠.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되는 대로 네. 그냥 대충 결정해서 살 때도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 순간과 시간들도 있거든요. 네. 근데 그런 것까지도 미리 결정이 됐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게 문제인데요. 이 물음이 철학에서 프리윌, 자유의지 문제라고 우리가 흔히 불리고요. 인류 지성사의 많은 문제들 중에서 가장 난제 중에 난제다라고 알려진 물음입니다. 자, 이 문제가 골치 아픈 게, 네. 자, 우리 두개골 안에는 뭐가 들어있죠? 네. 뇌가 들어있죠. 두뇌가 들어있습니다. 자, 근데 이 두뇌는요, 물질 덩어리예요. 우리가 뭔가를 느끼고 생각하고 기억하고 선택하는 이 모든 과정이 이 물질 덩어리인 두뇌 활동의 결과물이라는 거죠. 뇌가 물질 덩어리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중력, 전자기력 같은 힘에 종속되어 있는 대상이고 또 생리법칙에 종속되어 있는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과학적 탐구의 대상이라는 말이죠. 자, 그 말은 우리의 선택 역시도 두뇌 활동의 결과물이고 두뇌 활동은 어떤 인과적인 물질 과정의 산물이라고 한다면 결국 우리의 선택 역시도 인과적인 산물임을 의미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뭘 선택하든 그건 다 과학적으로 탐구가 가능한 어떤 원인 때문이다. 그 원인의 결과 때문이다. 이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배고프는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배고픔을 느끼는 것도 내가 배고픔을 느껴야지 해서 의지로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죠? 어떤 두뇌 활동에 의해서 이런 어떤 과정이 있고 그 과정은 모두 원인과 결과의 어떤 치밀한 사슬관계 때문에 연쇄관계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죠? 네.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는 과정도 똑같다는 겁니다. 배고픔을 느끼는 과정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이러이러한 물질적인 과정이 막 있고 난 다음에 이거를 택해야지라고 선택을 하지 않겠느냐라는 게 소위 디터미니즘, 결정론이라고 불리는 입장의 주장입니다. 우리는 이미 닫혀있다라는 입장입니다. 조금 슬픈데요. 네, 뭔가 네, 좀 슬프죠. 뭔가 결정이 다 돼 있다면 왠지 노력해도 안 바뀔 것 같아요. 네, 슬픈 얘기일 수 있어요. 네. 그런데 이게 이제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결정론이 분명히 오늘날 좀 무게감이 많이 실린 입장이긴 하지만 아직 결정론이 확실히 옳다라고 밝혀지지 않았어요. 네. 이 물음, 다시 말해서 우리가 얼마나 자유로울 수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의 행위의 가능성이 과연 얼만큼 열려 있느냐, 네. 이 물음을 묻기 위해서는 액션이라고 하죠, 행위, 그다음에 행위자, 에이전트라고 하죠, 행위자, 그다음 프리윌, 자유의지, 그다음에 초이스, 선택, 그다음에 인과, 코우제이션, 인과라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개념들을 분석을 해야 돼요. 근데 이런 개념 분석은 과학자들이 하지 않고 보통 철학자들이 담당을 합니다. 그래서 과학과 철학이 서로 협력해야만 대답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물음입니다. 우리 방송에서 네. 임마누엘 칸트, 네. 그다음에 니체, 그다음에 현대 철학자죠 김재권 등의 철학자 편과 그다음에 사건 의뢰편에서 이 물음을 몇 번 집중해서 한번 다룰 생각이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SF 넘버 원 어떤 영화입니까? 네, 조디 포스터가 주연한 콘택트라고 하는 영화가 제 인생 최고의 SF 영화입니다. 네. 이 영화가 제게 흥미로웠던 점은 뭐냐? 과학적이라고 하는 게 뭐냐? 네. 라는 물음과 연관돼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일상에서 이거는 좀 비과학적이다라는 말을 씁니다. 네. 이건 좀 비과학적인데 과학적이지 않아. 근데 이런 말을 하기 위해서는 네. 과학과 비과학을 구분해주는 어떤 기준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근데 원래 이 영화가 그 칼 세이건 물리학자가 쓴 소설을 바탕으로 쓴 그걸 그렇죠. 원작으로 한 영화라서 어차피 과학적인 영화 아닌가요? 맞아요. 그러니까 자, 영화의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거리가 있느냐. 네. 이제 주인공이 네. 이제 간단하게 얘기하면 외계로부터 어떤 설계도를 받아가지고 거대한 기계를 만들어요. 네. 근데 이제 그 기계를 만들어서 본인이 직접 그 기계 안에 들어가죠. 네. 그러니까 아마도 시공간을 이동하는 그런 기술인 것 같은데
자, 주인공 조디 포스는 분명히 그 기계 안에서 네. 그 기계를 작동시키면서 기이한 체험을 합니다. 또 그 설계도를 직접 보낸 존재를 만나기까지 합니다. 네, 누군지는 말할 수 없어요. 그렇죠. 자, 여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합니다. 무슨 문제요? 주인공이 체험한 그 체험은 네. 오직 1인칭 시점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익스피리언스, 체험이에요. 네. 조디 포스터, 주인공은 바로 그 체험을 직접 했습니다. 네. 자기의 1인칭 시점을 통해서. 네. 그러나 제3자였던 동료 과학자들은 3인칭 시점으로 조디 포스터를 본 거예요. 맞아요. 여기에 이제 불일치가 발생하는 거죠. 체험의 내용은 오직 그것을 체험한 본인의 시점, 즉 1인칭 시점을 통해서만 알려진다. 그렇죠. 자, 문제는 과학적 탐구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외부 세계를 3인칭 시점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그렇죠. 객관적으로 바라보죠. 네. 자, 예를 들어서 의사가 우리 몸을 이렇게 진찰하는 장면 같은 거를 상상해 보시면 이게 이해가 되거든요. 뭐 엑스레이를 찍는다든지, 뭐 CT 촬영을 한다든지, 그죠? 뭐 상처가 났으면 상처를 또 제3자에서 보잖아요. 근데 이 상처가 났을 때 그 통증이라고 하는 체험은 나만 느끼는 거예요. 아, 예. 의사는 자기가 본인을 직접 체험을 하지 못해요. 그냥 관찰만 합니다. 그죠? 자, 여기에서 과학이 과연 1인칭 시점의 그 영역을 과연 알아낼 수 있느냐. 있죠. 만약에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우리가 단순히 비과학적인 영역이다라고 치부할 수 있을까? 아니요. 아직 입증이 되지 않은 영역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 이 물음이 이 콘택트라고 하는 영화에 연결되어 있고 생각해 볼 수 있는 물음이다. 자, 그래서 이 1인칭 시점과 3인칭 시점의 이러한 갈등의 역사는 보통 우리가 갈릴레오 갈릴레이로부터 시작한다라고 보통 보고 있습니다. 네. 이 내용은 어쩌다 철학의 데카르트, 네. 그다음에 라메트리, 네. 그다음에 토마스 네이글 같은 철학자들 편에서 다시 한번 다룰 내용이니까 인류 지성사의 가장 유명한 철학 문제에 입문할 기회 놓치시면 안 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아, 근데 영화 얘기하러 온다고 했는데 네. 오늘 너무 철학 공부만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저는 이런 게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우리가 일상에서 뭐 경험하는 많은 것들에 얼마나 이 풍요롭고 복잡한 사상들이 얽혀 있는지 우리가 알아볼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예전에는 내가 볼 수 없었지만 이런 방송을 통해서 사실 더 이 세상을 풍요롭게 볼 수 있는. 오늘도 SF 영화를 통해서 만나본 어쩌다 철학의 불나방이었습니다. 네오였습니다.